지리산 천왕봉 서쪽 자락에 포근히 감싸인 실상사. 통일신라시대인 828년 고승 홍척이 구산선문의 하나인 실상산문을 열면서 창건한 사찰이다. 이 실상사 경내의 외곽에서는 홍척의 3대 제자이며 선종을 널리 전파시켰던 편은화상의 부도가 모습을 드러낸다. 편은화상의 사리를 봉안한 이 부도는 910년에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은 바로 정계 10년이라는 연호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정계는 바로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연호다. 우선은 그 정계가 후백제 견훤 시대의 연호이기 때문에 이 실상사가 위치한 이곳은 그 견훤으로부터 영향력 있는 후백제 지역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과 아울러서 또 편운 스님 또한 이곳 후백제 지역에 출생이 스님일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모든 유물 중에 유일하게 후백제 연호를 간직한 편은화상 부도. 그렇다면 이 정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정계라고 하는 이제 연호는 발을 정자에다 열 개자가 되겠습니다. 바르게 연다, 바르게 시작한다, 바르게 이제 깨우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암울하고 참담한 그러한 신라 말에 있던 부패하고 타락한 또 민중들이 허덕이는 그러한 그 시대적 상황을 이제 청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 장대한 그 포부가 어려 있는 희망에 이제 차 있는 그런 연호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당시 백제 유민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장래의 비전을 제시해줬던 그러한 그 연호라고 이제 보겠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800년대부터 그 영화와 번성을 다하고 점차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다.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왕족과 귀족의 부패였다. 귀족이 모여 살던 경주 한복판의 기와집 추녀는 끝없이 이어졌고 밥을 지을 때도 숯을 사용했다고 한다. 세력 있는 귀족의 집은 온통 금으로 장식하고 3,000명의 노비가 있으며 가축은 그 수가 많아 산에 그대로 방목해 키웠다는 기록이 있고 보면 권력과 부의 편중이 극심했음을 알 수 있다. 지배층의 향락과 부패는 곧 백성들의 삶을 가혹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화려한 문화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던 것이다.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골품 제도로 인해 진골 같은 귀족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학문이 뛰어나도 벼슬을 할 수 없는 폐쇄된 신분 사회였다. 왕족의 생활도 문란해서 887년 즉위한 진성여왕은 자신의 삼촌인 각간 위홍과 깊은 사랑을 나누었을 뿐 아니라 온갖 음행을 일삼았을 정도였다. 이렇듯 신라가 혼란에 빠지자 곳곳에서 농민의 난과 모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삼국사기는 진성여왕 6년에 아첨하는 무리들이 정권을 농락하니 기강이 문란하고 백성들은 수없이 떠돌아다니며 도적들이 볼때같이 일어났다는 기록으로 당시의 사회상을 전하고 있다. 경주의 화와 사치로운 모습은 사실은 거기에는 엄청난 이 재정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민들로부터 이 수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주가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만큼 이게 일반 민들의 지방 민들의 삶은 그만큼 더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한 번 내야 될 세금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내니까 민들을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게 되고 이래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농민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게 조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도망을 하기도 하고 도적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양상이 되어지게 됩니다. 백성에 대한 수탈이 점차 심해지던 무렵인 867년 후백제를 일으킨 견훤이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곳은 지금의 경북 문경시 가은읍으로 알려졌는데 이곳 가은읍 갈전리 속칭 아차마을이 그의 출생지로 지목되고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견훤은 상주 가은현에서 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상주는 지금의 경북 상주시가 아니라 통일신라 9주의 하나였던 지역 통치 단위로의 상주를 뜻하고, 가은현은 지금의 문경시에 속한 가은읍이다. 따라서 이곳 문경에는 견훤 산성같이 견훤과 깊은 연관이 있을 유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견훤이 출생했다는 아차마을은 그의 아버지 아자기의 이름을 본따 옛부터 아계동이라고도 불렸다. 이곳 아차마을에는 견훤의 출생설화를 간직한 동굴이 하나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굴을 금화굴이라 부르고 있다. 지금은 그 입구가 메워졌지만 전설에 따르면 이 굴 속엔 커다란 지룡, 즉 지렁이가 살고 있었는데 견훤의 어머니와 밤마다 몰래 관계를 맺어 견훤이 태어났다고 한다. 처녀가 밤에만 나타나는 어떤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이른바 야래자 설화였다. 금화굴과 연결된 것으로 보이는 바로 옆 동굴은 제법 큰 동굴임을 짐작케 하는데 유명한 인물마다 따라다니는 이런 출생설화를 간직할 만한 곳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견훤의 자취는 문경 땅뿐 아니라 인근 상주시에도 남아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견훤산성인데 산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된 이 산성은 발굴 결과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저거는 그 치성이라 해가지고 성에 그 자연 그 지형을 이용해가지고 저걸 관찰하기 수를 하도록 이렇게 튀어나오게 쌓는 그겁니다. 아주 보기 좋게 쌓았습니다. 쌓으면서도 아주 미적 감각도 있지 않습니까? 성에만 우리가 이제 둔탁하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아주 아름다운 성입니다. 거대한 천연 암벽을 이용해 쌓은 이 산성은 그 둘레가 약 650m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상주 일원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사방을 조망하기에는 옛부터 최적의 장소였다. 북쪽으로 이쪽에는 충청북도 괴산입니다. 그리고 저 산 너머에는 경상북도 문경군이고 이쪽은 남쪽은 상주군입니다. 상주시. 그리고 여기가 이 충청과 영남이 바로 그 분기되는 분기점입니다. 이 산성은 견훤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각 사서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이곳 주민들은 이 산성을 견훤이 군사를 일으킨 곳 중 하나로 믿고 있다. 하지만 견훤이 신라 군대에 들어가 복무한 곳은 지금의 전남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 군사를 일으킨 곳이라기보다는 그가 후백제왕이 된 후 왕건과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상주 견훤산성 인근의 화서면에서는 시작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옛부터 견훤에게 제사를 지내오고 있다. 지금도 이 마을엔 견훤 사당이 남아있고 매년 정월 보름과 10월 보름에 그에게 동제사를 지낸다. 견훤 사당을 열어보면 견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후백제 대왕 신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옛 신라 땅에 후백제 왕의 흔적이 살아있었다. 후백제 왕 견훤이 세상을 떠난 지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가 태어난 땅에서는 아직도 마을의 수호신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이다. 삼국사기에 견훤의 성은 이씨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후대에 재구성된 것 같다. 견훤의 견은 질그릇 견자로 견 또는 진으로 발음된다. 그런데 증보문헌 비고엔 그의 이름을 진으로 발음해야 한다고 기록돼 진헌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견훤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리기 시작한 것은 그가 15되는 881년 신라 군대에 입대하면서부터다. 그의 임무는 서남 해안에서 해적을 소탕하는 일이었다. 기록에도 그가 서남해, 즉 전남 지역 해안에서 해적을 막는 방수로 부임했는데 그 용기가 다른 병사를 앞서 오늘날의 부관인 비장에까지 올랐다고 돼 있다.
견훤은 서남의 안에 주둔하면서 많은 추종 세력들을 거느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 바다의 질서를 잡아나가면서 주변 호족들의 인심을 얻었고 중국으로 드나들던 유학생이나 상인 같은 다양한 계층과 접촉했을 것이다. 견훤이 23 되던 889년 상주에서 원정과 애노의 난이 일어났다. 그러자 견훤은 자신의 군사를 일으켜 신라 조정의 반기를 들고 나섰다. 난을 진압해야 할 견훤이 오히려 또 다른 난을 일으킨 것이다. 삼국사기는 그가 서남쪽의 주현들을 습격하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5천여 명에 달하고 지금의 광주인 무진주를 점령했다고 기록했다. 892년의 일이었다. 견훤은 썩을 대로 썩은 신라 사회의 모습에 환멸을 느껴왔다. 그리고 많은 민중들도 같은 생각으로 그에 호응했던 것이다. 광주 견훤대에도 그의 반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광주의 대포리봉은 옛부터 견훤이 광주에 들어올 때 군사를 일으킨 견훤대로 알려졌고 지난 86년 지표조사에서는 백제토성의 흔적이 발견됐다. 저쪽에 견훤대로 추정되는 정상봉에는 백제의 그 토성인 그 태매형 산성이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해서 저곳이 견훤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기병을 했지 않느냐 지금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광주는 이제 무진도독이 있기 때문에 무진도독 고성이 지금 무등산 중턱에 또 고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의 도독 고성 자리에도 같이 이제 그 견훤이 점령을 해서 했던 유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견훤대 아래쪽의 구릉은 방목평이라 불려왔는데 견훤 군대가 많은 말들을 기른 곳이라 한다. 이처럼 견훤이 광주 땅에서 커다란 호응을 얻을 수 있기까지에는 서남해 안에서의 군 생활이 그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 같다. 진원이 이제 지금의 그 순천만 일대에서 이제 해적들을 소탕하는 그런 임무를 이제 맡아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용맹성을 발휘했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비장이라고 하는 이제 직책까지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진원은 이제 산골에서 출생했지만 이때 처음으로 바다를 알게 되고 그럼에 따라서 중국 대륙하고 내왕하는 상인층이라든지 또는 그 유학생이라든지 유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일정한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거대한 인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이제 어떤 브레인층 그리고 경제적인 기반 이런 것을 이제 구축하게 됐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진원은 그 순천 지역의 호족 세력하고 긴밀한 어떤 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견훤을 지지했던 중심 세력은 순천만 일대의 호족들이었다. 순천 지역은 그가 복무했던 서남해 안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경제적 기반이 충실한 토착 호족들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 인물의 하나가 견훤의 인가별감을 맡았던 김총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측근인 셈이다. 김총은 순천 김씨의 시조가 됐고 죽은 후에도 순천 일대의 성왕신으로 받들어질 만큼 세력을 떨치던 인물이었다. 김총이 견훤의 휘하에 들어감에 따라 견훤은 거대한 순천의 지지 기반을 얻게 됐다. 순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룡산성. 이 산성은 순천이 가진 지리적인 중요성 때문에 삼국시대부터 서남해 안의 전략요충지로 꼽혀왔다. 학계에서는 해룡산성을 김총과 함께 순천의 대호족이었던 박영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성으로 보고 있는데 박영규는 다름 아닌 견훤의 사위였다. 통일신라 기화가 성벽에 박혀 있다는 것은 이 통일신라 이후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 산성이 다시 개축이 된 걸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 개축한 사람이 바로 후백제 견훤의 사위였던 박영규가 이곳에 있으면서 개축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규는 순천의 대표적인 호족 세력입니다. 아마 그러한 그 배경 하에서 이 산성을 개축을 하고 또 산성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원은 이처럼 순천 지역의 호족들을 혼인동맹 같은 방법을 통해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이고 서남 지역에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백제의 출발지이자 견훤의 기반이 됐던 서남해 안에선 그의 영향 때문인지 유달리 백제와 관계된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 진도가 바로 그런 곳이었다. 몽고의 끝까지 항전을 펼쳤던 고려 삼별초가 1270년 강화도에서 진도로 내려와 용장산성을 축성할 때 몽고에 항복한 고려 조정의 불만을 품은 만여 명의 민중들이 합세했다. 고려의 특수 군조직이었던 삼별초가 원종의 육촌인 승화후 왕운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곳 진도를 거점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 몽고군이 해전에 약했다는 점도 있었지만 이 지역이 후백제 시대부터 백제 유민들이 많았고 집권 정권이 실정을 하거나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마다 항쟁하는 기질이 유독 강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삼별초가 이쪽으로 이제 옮겨와서 항쟁을 하게 된 것은 그 이전부터 개경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국 유서에 보면 이미 그 진성여왕 때 김양정이란 사람이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그 백제 해적이 진도의 운거에서 방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을 듣고 궁사들 50명을 차출해 가지고 따르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고, 근데 승화라는 것은 전주 지역의 벼로입니다. 그것으로 봐서 이 왕온이라는 사람은 전주와 어떤 관련성이 특별히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삼별초 정부가 독립을 선포한 것, 또 이제 전주 출신의 왕온과 관련이 있고, 전주는 또 후백제와의 또 수도였기 때문에 이 삼별초가 1270년에 여기 왔지만은 그 이전부터 이미 여기에는 백제를 자칭하는 어떤 세력, 개경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삼별초 정권에 의해 왕으로 옹립된 승화후 왕후는 몽고군 지휘관 홍다구에 의해 안타깝게도 처참한 최후를 맞았다. 삼별초가 전주와 연관이 있는 왕원과 함께 진도에 들어온 것도 서남해 안의 민중 정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통일신라 때부터 해적으로 변한 백제 유민들이 진을 치고 신라의 배를 습격했다는 기록은 이 일대에서 백제인들이 뿌리 깊게 정착해 왔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듯 백제가 패망한 후에도 끊임없이 백제의 부활을 이어문하고 영원히 백제인으로 남으려 했던 백제 유민들의 정신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그 첫 번째 실마리는 금산사로 출가한 진표율사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각 사서에 의하면 그는 백제가 사라진 후인 700년대 초 지금의 김제인 벽골군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활쏘기를 잘하던 진표가 갑자기 출가하게 된 사연을 송고승전은 이렇게 전하고 있다. 진표가 11살 때 사냥을 나갔다가 잠시 밭두렁에 쉬면서 반찬을 마련할 요량으로 버들가지에 개구리들을 꿰었다. 그리고 다시 사냥을 하다가 깜빡 개구리 꿰미를 잊고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그 이듬해 진표는 그 길을 우연히 지나다 지난해 자기가 꿰어놓은 개구리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때 진표는 어찌 입과 배가 이토록 꿰어 해를 넘기며 괴로움을 받았는가라고 탄식하며 개구리들을 모두 놓아주고는 느낀 바가 있어 출가했다고 한다. 이 일화에서 입이 꿰어 고통받은 개구리들은 바로 백제 유민들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 아닐까. 진표 자신도 백제인이었다. 진표는 고행의 나날을 보내다 미륵보살에게 깨달음을 얻고 그가 출가했던 금산사로 돌아와 금산사를 중창했다. 그 후 진표는 전국을 떠돌며 백제 유민들을 규합하고 백제의 정신적인 부흥, 나아가 백제의 부활을 외쳤다.
진표율사는 속리산과 옛 백제 땅을 돌면서 미륵신앙을 널리 전파해 나갔다. 힘들고 어지러운 세상에 오면 미래에 부처인 미륵이 내려와 이상향을 건설한다는 미륵신앙은 백제 유민들을 하나로 묶어 백제 재건운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됐다. 충주에 있는 미륵리 절터도 고려 초기에 창건됐지만 진표율사의 영향으로 세워진 미륵사찰이다. 그가 미륵 사상을 전파한 충북 일대는 물론 충남 전북 지역 등 옛 백제의 영토에서는 아직도 수많은 미륵 불상들을 볼 수 있다. 진표율사는 이처럼 신앙을 통해 백제의 부활을 꿈꿔왔고 잠들어가는 백제 유민들의 정신을 일깨웠다. 백제의 혼이 온전히 녹아있는 웅진 공주. 이것은 나라의 재건을 위해 백제 유민들이 펼친 저항의 불꽃이 꺼지지 않은 지역이었다. 신라 헌덕왕대인 822년 당시 웅진 도독이었던 김헌창이 이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김헌창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과 왕위 다툼을 벌이던 김경신이 정변을 일으켜 원성왕에 오르자 불만을 품었다. 더구나 반대파들이 자신을 웅진 도독으로 좌천시키자 김헌창은 웅진성에서 난을 일으켜 호남 일대를 장악하기도 했다. 그때 김헌창을 도운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백제 유민들이었다. 시간이 흘러도 백제 유민들의 부흥 의지는 이처럼 끝이 없었다. 백제 유민들이 자신의 존재를 남긴 예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진성여왕 때 노모를 위해 어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던 효자 손순이 땅을 파다 얻었다는 돌종을 백제 도적들이 빼앗아갔다는 기록이 있다. 이렇듯 백제 유민들은 나라가 패망한 지 200년이 넘었지만 영원히 백제인으로 남아있었다. 견훤은 바로 이들의 꺼질 줄 모르는 부흥 의지를 등에 업은 것이다. 광주를 손에 넣은 견훤은 그 여세로 오늘의 전주인 완산주에 입성한다. 이 무렵 한반도는 고구려의 부흥을 표방한 북방의 궁예와 원주 땅의 강자 양길 그리고 후백제의 견훤이 각축을 벌인다. 견훤은 900년에 전주를 후백제의 도읍으로 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열망을 키워나간다. 그러면 그의 왕성은 어디인가? 그것은 지금의 전주 동고사 인근에 소재한 동고산성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90년 발굴 결과 이 동고산성 내에서 길이가 84m, 폭 16m에 달하는 초대형 건물지가 발견돼 견훤의 왕성 자리로 추정된다. 견훤은 전주의 동서남북 4개의 진지를 구축했다고 한다. 그중 동고산성은 남고산성과 짝을 이루어 전주를 방어하는 중요 성곽이었고 남원 등 남쪽 지방으로 연결된 길목을 장악하는 요새였다. 견훤이 열렬한 호응 속에 전주에 입성했을 때 공표한 명분이 있었다. 바로 나당연합군에게 억울하게 왕국을 빼앗긴 의자왕의 분통함을 풀어주겠다는 것이었다. 또 그는 공공연히 백제는 원래 금마산, 즉 미륵사가 있는 익산에서 개국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백제가 한강 유역에서 나라를 세운 것을 모를 리 없는 견훤이 전주 일대의 민심을 끌어안기 위한 계산으로 생각된다. 그가 완산주에 올라오면서 이제 내건 구호가 옛날 이 백제의 원한을 갚겠다, 백제 의자왕의 이 원한을 갚겠다 하는 이 구호를 내걸고 이 구호에 이 옛 백제 지역 민들이 대거 그 호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호응도가 나타났다는 이 자체도 결국은 그 백제민들, 옛 백제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백제에 대한 인식, 이 백제 왕조에 대한 의식이 상당히 강인하게 그 남아 있은 것을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백제의 역사가 시작된 900년을 기점으로 견훤은
궁예와 신라를 상대로 본격적인 전투를 벌인다. 초기에는 견훤이 오늘의 합천인 대야성을 공격하고 나주의 남쪽을 기습하는 등 밀고 밀리는 전황이 계속됐다. 그리고 지리한 국지전이 이어지던 909년 나주. 42살의 견훤은 이곳 나주 덕진포구에서 궁예의 신복 왕건과 큰 해전을 치른다. 지금은 영암천의 지류에 불과하지만 당시 덕진포구는 바다에서 나주로 들어오는 큰 수로였다. 따라서 후백제의 후방인 나주를 손에 넣으려는 궁예의 공격이 집중됐다. 909년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은 2,500명의 수군을 거느리고 덕진포구를 거슬러 올라왔다. 견훤은 왕건의 갑작스런 화공으로 병사 500여 명과 모든 전함을 수장시켜야 했다. 견훤이 나름대로 이제 이쪽 전라남도 일대를 또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지만은 이 해전에서 견훤이 이제 패배를 함으로써 이 지역 일대, 나주 지역 일대가 왕건한테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견훤한테는 상당한 그 타격을 준 그런 전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나주는 견훤이 929년 다시 점령할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고려에 속해 견훤을 압박했다. 918년 세력을 키운 왕건이 궁예를 제거하고 고려 태조로 등극한다. 한반도의 패권을 놓고 견훤과 왕건의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한편 견훤은 패권 다툼에만 몰두하지 않고 주변 국가와의 외교를 통해 입지를 다져나갔다. (900년에) 견훤은 남중국 오월국에 사신을 보내 검교 대보라는 벼슬을 추가로 제수받았다. 그 후로도 909년과 918년에 사신을 보냈다. 견훤은 백제의 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명분에 연연하지 않는 전방위 외교를 구사해 남중국의 강자 오월국, 북중국의 후당, 그리고 웨, 심지어 거란과도 교류했다. 실리를 추구하는 뛰어난 외교술로 고려를 고립시키면서 견훤은 국내로 눈을 돌려 곳곳에 호족 세력들을 포섭해갔다. 특히 서남 해안과 전주 지역 호족들을 대상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인다. 사서에서도 견훤의 처가 상당히 많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가 호족의 딸을 아내로 맞는 혼인동맹을 통해 후백제의 위상을 단단히 하는 호족관리 시책이었다. 견훤의 정치적인 시책뿐 아니라 그의 탁월한 경제적 안목을 읽을 수 있는 곳이 합덕에 남아있다. 지금 넓은 농경지가 됐지만 이곳은 원래 합덕방죽, 연호지라 불리던 저수지였다. 196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둘레가 9km, 제방 길이만 1800m에 이르는 거대한 저수지에 연꽃이 가득해 장관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 제방은 견훤이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 팠다고 한다. 합덕방죽이 생기게 된 동기는 견훤 장군이 왕건군과의 전투 당시 말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파기 시작한 것이 이 합덕방죽의 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1964년 이 합덕방죽이 폐지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쪽에 이 외목과 상흑 수문 사이에서 견훤 장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제사를 음력 7월 용날에 매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64년 예당 수리조합에 의해 농경지로 바뀌기 전까지 합덕방죽은 이 일대 6개 마을의 농업용수를 댔고 그 중요성으로 인해 조선시대부터 제방을 수리 보수해왔다. 합덕방죽 위쪽으로는 역시 견훤이 조성했다는 방죽인 백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 방죽은 합덕방죽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주둔했던 견훤의 군대가 농사를 지어 군량미를 조달할 때 충분한 물을 공급했을 것이다.
견훤은 특정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때 평상시에는 그 군사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해 직접 식량을 확보하는 이른바 둔전을 정착시켜 나갔다. 견훤은 이 둔전에 약 12,0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켰고 둔전에서 생산된 풍부한 쌀로 내포 지역에서 장기간 전투를 벌일 수 있었다. 중앙군대가 이제 주둔하고 있는 지방의 그 지역에는 둔전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호족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어떤 식량을 조달해가지고 고려군대하고 이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을 이제 확보해 나갔던 것이죠. 그런 결과 이제 지금의 그 충청남도 당진에 있었던 합덕 방죽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주 지역에서도 둔전을 실시했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주 쪽에서도 또 둔전에 관한 기록이 또 환여성남이라고 하는 책에 또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려의 그 왕건하고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이것은 그 진원의 시책으로서 괄목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수탈을 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농민들의 어떤 부담을 덜어주고 진정으로 그 농민들에게 시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이제 진원이 펼쳐 나갔던 것입니다. 909년 견훤에게 패배를 안겨준 덕진포구 전투 이후 후백제와 고려는 치열한 전투에 돌입한다. 정변으로 왕위에 오른 왕건의 입지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견훤이 고려를 몰아붙이자 904년 궁예에 투항했던 공주 등 10여 개 주현이 다시 후백제의 영토로 들어왔다. 911년에 무진주에서 승리했고 920년 대야성과 구사성을 함락시켰지만 925년 임전성에서 왕건에게 패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 925년 견훤과 왕건은 조물성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오늘날의 의성으로 추정되는 조물성에서 양군대는 승부를 가리지 못하고 잠시 휴전 중이었다. 이번 싸움은 고려의 유검들이 느닷없이 백제를 침범해서 시작됐으니 난 이미 승기를 잡아 그대는 패색이 이때 견훤의 공세에 고전하던 왕건의 꾀를 내어 화친을 제의해왔다. 왕건은 자신의 당제 왕신을 견훤에게 볼모로 보냈고 견훤도 자신의 생질인 진호를 볼모로 보내 화친이 성사되었다. 견훤은 이렇듯 전투만을 고집하지 않고 화친을 수용해 지나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조물성 화친은 견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견훤은 왕건의 군대를 묶어두고 거창 등 경상도 일대 20여 개 성을 점령했다. 또 볼모로 가 있던 진호가 갑자기 죽자 견훤은 왕건이 죽였다고 믿고 맹렬하게 고려를 공격했고 왕건은 속수무책이었다. 조물성 전투 이후 후백제와 고려가 자주 격돌한 것은 소백산맥 남북을 잇는 교통로인 문경과 예천, 상주 일원이었다. 볼모를 잃은 견훤은 이 무렵 또 하나의 분노에 휩싸여 있었다. 조물성 화친 이후 신라의 경혜왕이 왕건에게 견훤을 제거해달라고 계속 간청해온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927년 견훤은 가차없이 경주로 진격했다. 이때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신하들과 한가롭게 연회를 즐기고 있었다. 포석정에 있던 경혜왕은 놀라 도망하다가 결국 견훤에게 잡혀왔는데 견훤은 후백제의 상황을 왕건에게 몰래 전하는 등 친고려 정책을 폈던 경혜왕의 죄목을 낱낱이 따져 묻고는 처형했다. 후방의 고려를 응징한 견훤은 경혜왕의 사촌 김부를 정순왕으로 옹립하고 경주를 빠져나왔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왕건은 전주로 들어가는 후백제군을 대구의 공산에서 기습했다. 이 전투에서 견훤이 대승을 거두어 왕건의 5천 군사는 전멸하고 왕건은 홀로 빠져나갔다. 이 공산 전투의 대승 이후 후백제는 당진에서 충주, 진주로 이어지는 영토를 장악해 절정기를 맞는다. 그러나 강력한 후백제도 점차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930년 견훤은 오늘날의 안동 일대인 병산에서 고려에게 크게 패해 8천여 명의 전사자를 낸 것이다. 이 전투에서는 경혜왕을 처형한 데 불만을 품은 안동의 호족들이 대거 왕건을 도왔는데 이로 인해 후백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고 점차 고려에 밀리는 계기가 됐다. 군사력을 채 수습하지 못했던 견훤은 932년 왕건의 허를 찌르는 예성강 반격을 시도한다.
고려의 도읍 개성과 인접해 흐르는 예성강을 따라 후백제 수군이 들이닥쳤다. 후백제군은 순식간에 예성강 일대의 염주, 정주동 세 고을을 습격하고 고려의 군함 100척을 불사르고 돌아왔다. 견훤은 뛰어난 전술로 반전을 노린 것이다. 다시 전의를 불태우던 견훤에게 뜻밖의 변고가 일어났다. 935년 견훤의 큰아들 신검이 견훤을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정변을 탄핵한 것이다. 견훤의 나이 69이었다. 견훤에게는 10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견훤은 그중 지략이 높은 넷째 아들 금강을 후계자로 생각해왔다. 이에 앙심을 품은 신검 형제들은 모의를 한 후 금강을 살해하고 견훤을 감금하기에 이르렀다. 통일 국가를 이루려 했던 견훤에게 가장 큰 시련이 아닐 수 없었다. 기로에 서 있던 견훤은 원치 않는 아들에게 후백제 왕위를 내주느니 스스로 후백제 역사를 닫기로 했다. 그는 금산사를 탈출해 왕건에게 의탁한다. 왕건은 뛸 듯이 기뻤다. 왕건은 견훤을 최고의 예우를 갖춰 맞아들였다. 견훤은 아들 금강의 복수를 위해 왕건에게 신검을 칠 것을 간청했고 936년 9월 왕건과 견훤은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정발하러 나선다. 8만의 고려군은 경북선산에서 후백제군을 격파하고 황산벌로 피한 신검의 잔군을 괴멸시켰다. 견훤은 자신의 손으로 이룬 후백제 왕조를 스스로 허문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견훤은 얼마 후 화병으로 등창이 나서 황산, 즉 충남 연산의 어느 절에서 70회의 생을 마감했다. 부활의 불길로 백제 재건을 이루어가던 견훤 대왕은 계백의 결사대가 최후를 맞았던 통안의 황산벌에서 웅대한 통일군주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제 가까운 원인으로서는 그 부자 간의 불화, 이것을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은 그가 그 개혁을 바라던 어떤 그 백제 유민들의 어떤 그 소원, 이것을 만족시켜 주지 못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신라 왕을 그 살해함으로써 신라인들의 민심을 또 수렴하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멸망의 가장 큰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의 호국 사찰 개태사. 후백제를 평정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룬 왕건이 이를 기념하기 위해 936년 후백제가 항복한 황산 땅에 창건한 사찰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불교의 힘으로 통일왕국 고려의 번영을 기원한 곳이지만 견훤에게는 그가 세운 후백제가 다시 역사 속으로 묻힌 곳이다. 그런데 견훤이 잃은 것은 그의 왕국뿐이 아니었다. 각 사서에서는 견훤을 두고 천하의 악인이요 대죄인이라는 못을 박았다. 사실 왕건의 최대 숙적인 견훤이 고려에 귀부했기 때문에 고려의 통일이 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고려는 삼국사기를 통해 견훤을 일개 죄인으로 폄하시켰다. 견훤은 정당한 역사를 잃은 것이다. 그래서 견훤은 왕건의 위대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강요받았을 뿐이었다. 후백제의 역사 또한 왜곡돼 의미 없는 시대의 기록 정도로 우리에게 각인돼 왔는지 모른다. 진원의 경우는 사회혁명가로서 암울하고 어떤 골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그 종전의 폐쇄적인 사회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열려고 했던 그러한 그 개혁가이자 혁명가로서 평가를 받아야만 마땅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후백제의 왕국의 경우, 이 후백제는 그 당시에 백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백제를 계승한 그러한 그 부활시킨 그러한 후백제의 왕국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백제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유구성, 그리고 우리 민족의 어떤 끈기, 집념, 그리고 강한 열정, 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확인 작업,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백제의 마지막 국가인 후백제 왕국을 온당하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면 고려 왕국, 고려의 그 한반도의 재통일을 위해서 이제 들러리 역할을 써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백제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후백제의 역사에 대한 어떤 시민권이랄까, 이런 것을 부여해 주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멸망 후 240년 만에 다시 부활한 후백제의 역사도 다했지만 백제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수수께끼를 던져주고 있다. 고려사 성종 4년조에는 984년 송나라가 성종에게 보낸 조서를 기록했는데
항상 백제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는 내용이다. 후백제마저 패망한 지 50여 년이 지난 시기에도 백제가 어디엔가 존속했다는 것인가? 고려 고종 때인 1237년에는 이연년이란 사람이 백적 도원수를 자칭하고 전남 일대를 휩쓸고 다니며 백제의 재건을 외쳤다. 학계에서는 원래 도적을 뜻하는 백적이 아니라 백제였지만 고려의 역사가들에 의해 백적으로 격화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원나라의 역사를 정리한 원사의 기록은 더욱 놀랍다. 고려 원종 8년인 1267년에 백제가 양호라는 사신을 원나라에 보내자 벼슬을 주었다는 내용이다. 13세기에도 백제는 엄연히 존재해 중국과 교류했다는 말이다. 학계에서도 이 기록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있지만 백제가 시공을 뛰어넘어 끊임없이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패망 후엔 부흥운동으로 살아나고 그곳에서 또다시 후백제의 이름으로 부활한 백제.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생명력이다. 그리고 백제와 이어진 끈은 수많은 모습으로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후백제의 연호가 파행의 시대를 단절하고 바른 역사를 열어가겠다는 정계였듯이 백제의 호는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일깨워 왔는지 모른다. 다시 일어나 언제나 꿈꾸어왔던 세상을 열어가라고. 세계 문화를 받아들여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창조한 문화왕국 백제. 왕국의 역사는 다했어도 그들이 남긴 문화는 통일신라와 고려 속에서 살아 맥을 띄었다. 우리 곁에 남아있는 탑과 불상 등 무수한 유물에는 왜 백제의 선과 문양이 깃들 수 있었나? 백제 문화는 어떻게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를 밝혔나? 잃어버린 백제를 찾아서 제15부 살아있는 백제의 혼에서 백제가 이 땅에 남긴 문화의 혼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